27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전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았고 정리분계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알았습니다. 자, 276페이지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재무정보 시스템에서 마감하고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이건 이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변환하고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수행해보자.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풀이를 요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마감을 클릭해서 마감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랬네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으셔가지고 일기예정이네요. 이거는 일기예정. 그래서 1월부터 3월로 조회하겠습니다. 네, 1월부터 3월로 조회했더니 과세 매출의 1번에만 데이터가 있고 매입에도 10번에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속 서류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만약에 매출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에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이런 것도 우리가 마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것도 만약에 영세에 기타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수출실적 명세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고 부속서류가 이것저것 필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입세액에서 매입자 아니죠.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만약에 16번에 있다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서 그것도 작성해야 되고. 자, 그런데 딱 매출의 세금계산서 매입에도 세금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마감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자, 마감 단추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전자신고 마감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타나 있습니다. 서식명이. 자, 밑에서 여기 마감 단추 한번 눌러보죠. 그랬더니 전자신고 마감 오류 리스트라고 나오네요. 네, 에러 내용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속서류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야 될 텐데 마감이 안 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종료 누르고요. 닫고 회계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3월 엔터 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이 자료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단에 있는 요것은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죠. 이것을 동시에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감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마감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러 난 것을 이제 해결한 것 같고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제 닫아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다시 위에 있는 마감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서식이 세 가지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세 개요. 자, 그러면 밑에서 마감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마감 단추 떴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마감을 이제 끝냈어요. 수행과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2번, 3번, 네, 3번까지 했습니다. 네, 마감까지. 자, 이제 4번,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해서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해서 저장하자 이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회계 메뉴에 여기가 전자신고 관련된 거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여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클릭해 볼까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장할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서 내 컴퓨터 해주시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 정기신고 엔터. 자, 그러면은 지금 1월부터 3월에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했던 서류명, 서식명 3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위에서 제작 단추를 눌러요. 제작 클릭하시면 저장하신 경로에 지정하신 경로에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저장되냐면 C 드라이브에 ERS 데이터라는 홀더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번에 제작까지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가가지고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했어요. 저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뉴는 어디 있느냐? 회계 메뉴에 그 다음 메뉴가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로 열고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로고가 보이고 접속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확인 단추 눌러서 유의사항은 닫아주시고, 자, 상단에 여기 유형 선택을 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냐. 우리는 부가가치세니까 요거 클릭 그대로 클릭되어 있는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니까 이것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변환 대상 파일 선택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고 파일 찾기. 아까 제작했던 걸 C 드라이브에서 찾습니다. 자, 신고 파일 찾기 누르면 C 드라이브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PC에도 C 드라이브가 있겠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ERS 데이터라고 된 이 홀더를 클릭해 줬습니다. ERS 데이터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눌러 주시면 오늘 날짜로 된 파일이 여기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2023-1018.101이라고 나타나죠. 이게 아까 제작했던 그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을 이제 클릭해요. 그러면 파란 막대가 선택이 되죠. 그래 놓고 변환을 또 합니다. 여기 주황색 단추 변환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해라 라고 나오죠. 네, 홈택스 아이디는 우리가 실습용 4개로 만들어 놨어요. 4개. 네, 1111 입력할까요? 확인하면은 그래프가 쭉 변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변환 결과에 이런 표 안에 변환 결과가 나타납니다. 변환 대상 하나,
오류 제로, 정상 변환 1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밑에서 다음 단추를 눌러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오류 자료 조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오류 자료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서 전송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정상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자료를 이제 전송하면 되는데 전송은 여기 왼쪽 하단에 전송하러 가기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의 전송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송한다는 거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신고서 전송하기 원천,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전송할 때 이거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니까 여기 클릭할까요? 그러면 부가세 전송이라는 팝업 창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요. 신고서 파일 생성 연월일 2013년 10월, 우리가 지금 10월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조회 조건에 사업자 번호를 그 옆에 여기다 입력하는데, 삼일전자의 사업자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113 81 2 14개 113 81 2 14개 113 81 2 1111 그리고 조회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신고기간은 신고 파일 생성 연월일이 10월달 우리 맡을 텐데 왜 두 개가 나타나? 여러분도 두 개가 나타납니까? 하나 나타나요? 저는 이게 아마 앞에서 연습했던 게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나타나면은 선택하시고 밑에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접수 결과라는 것이 나오면 전송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해 가지고 부가세 전자신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마감하고, 마감이 되면 제작을 하고, 제작이 되면 다시 홈택스에 가서 변환을 하고, 변환이 되면 다시 전송으로 가서 지금처럼 전송을 마무리하면 접수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흐름을 알아두시고 이제 좀씩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메뉴를 찾아보시면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닫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종료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 교재 278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79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점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정답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으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자,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니다.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인가? 자, 매출이 상단에 있는 거고요. 전자의 매수 여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할 때는 7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가겠습니다. 6월 5일 수정사유로 발행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코드. 그러면 6월 5일 걸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영세 있는 거 클릭하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해 보면 여기 수정사유 코드라고 여기 나오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코드가 5죠. 그래서 답안에는 5만 딱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 다음은 3번 수출실적 명세서를 조회.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 명세서 10번 수출한 재화 원화금액은 얼마인가? 예, 수출실적 명세서 우리 작성한 거 있죠?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입니다. 네, 거기에 10번에 있는 항목 10번 수출한 재화 원화금액이 얼마냐. 원화금액은 이거죠. 그래서 126528000 숫자만 입력하시거나 콤마는 넣어서 입력해도 됩니다. 다음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조회.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220만원짜리인가 그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7월부터 9월로 저장된 데이터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예. 네. 밑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20만원. 복사가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복사가 안 되는 셀이면 그냥 2200000을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문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조회에서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상 현금 영수증 공급가액은 얼마냐. 네, 자 회계 메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거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예 하고 불러내시면 됩니다. 거기서 현금 영수증이 여기죠. 네, 현금 영수증 공급가액은 얼마냐. 공급가액 20만원이죠. 200000. 다음 6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해서 2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상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탭에서 14번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건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7월부터 9월로 어젠가 했었죠. 예. 저장된 데이터 예 불러내시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여기를 클릭.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탭 안분이 안 돼 있네. 불러오기? 근데 이거 주어진 데이터 썼어야 되는데 이게 총 공급가액이 5억인가 그랬고 여러분 이거 저장돼 있나요?
왜 얼마로 돼 있어요? 총 공급가액이? 아까 맨 처음에 뭔 채매꼴로 돼 있어요? 네. 5억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요? 3억인가 그랬죠? 아, 2억이요? 200 어제 우리가 이거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40만 원이 그 불공제 매입세액이어서 6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던 거였거든요. 이걸 저장을 안 했나 봐요. 어제 이거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번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 말이 이겁니다. 14번의 불공제 매입세액 이게 40만 원 이게 답이에요. 예. 어제 우리가 이걸 작성하고 저장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보는 날은 금방 했던 걸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탭을 닫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장 단축 있는 것은 저장을 해둡시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제 됐죠? 4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보증금 이자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어제 작성을 우리가 했는데 저장이 안 됐으면 어떡하죠?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7월부터 9월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장되어 있네요. 기흥성 거. 보증금 이자 이거죠? 119178 이거 복사가 되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음에 280페이지로 가서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의제 매입세액 계는 얼마요? 이랬어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도 어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7월부터 9월 저장된 데이터 예. 네,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해놨죠. 합계액을 알려면 밑에 화살표 눌러야 되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계라는 항목의 밑에 계 요거 242306 242306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은 9번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대손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숫자가 기억나죠? 대손 금액 660만 원. 예. 금방 기억나는 건 조회 안 하고 그냥 답 적어도 됩니다. 660만 원이었어요. 조금 전에 작성했던 거 요거 기억 안 나면 한번 보세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거 조회하면 이게 대손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대손 금액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대손 금액 여기 660만 원. 그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확정 신고기간에 차가감 납부할세액은 얼마인가? 2기 확정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까지로 조회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10 차가감 납부할세액이라는 것은 맨 밑에 있는 요 차가감 납부할세액 이걸 말합니다. 1890000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차감세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사가 되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복사가 되는 것은 가능한 복사해서 답안을 쓰면은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평가 문제를 통해서 채점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전자신고 방법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실습 내용은 인사급여, 이 인사급여에서 출제되는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이렇게 네 가지 메뉴에서 일용직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요 5가지 메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사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장 더존 스마트의 근로소득 실무. 회사는 3일전자 그대로 가나요? 회사는 계속 3일전자로 가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그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참고사항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실습하는데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있는 그 내용인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84페이지 사원 등록. 네, 매번 사원 등록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을 해보시게 되면은 항목별 입력 방법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뭐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데 요것만 한번 필요 지식으로 요것만 한번 알고 가겠습니다. 284페이지 표에 밑에서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을 할 때 말입니다. 생산직이냐 아니냐를 입력해 주는 부분이, 그 항목이 생산직 여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은 생산직만 되거든요. 사무직은 안 돼요. 그래서 생산직 사원인 경우에 1번, 생산직 사원이 아니면 0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기본이 0으로 돼 있어요. 기본이 0으로 돼 있으니까 사무직이면 그냥 패스하면 되고, 생산직일 때만 여기 1번 해가지고 여로 생산직이다. 이제 여부가 나오는데, 여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가 뭡니까? 이제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라는 건 yes, 동그라미. 그리고 부라는 건, 부는 0인데 부가 뭡니까? x,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부는 아니다. 0 하면 그 옆에 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직 여부에 부가 나와 있네. 그러면 생산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가 나와 있으면요, 생산직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생산직인 경우에 이 부분을 또 같이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생산직 여부 항목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직이면 비과세라고 했는데 또 왜 이걸 하느냐?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모두 비과세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사원 등록할 때 조건은 전년도 그 직원의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3천만 원 이하이면 연장근로 비과세를 1여예요. 1여. 광산 근로자인 경우는 2여, 2도 여예요.
2도요. 광산 근로자도 생산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 있겠죠. 부는 아마 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데, 왜 광산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회사가 무슨 광산 이런 광업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다 제조업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다 생산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생산직. 그런데 만약에 김길동이라는 생산직 사원이라고 하면서 전년도 총 급여액은 3,500만 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산직이니까 생산직은 1번 여로 해놓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뭐로 해야 돼요? 부로 해야 돼요. 3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장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원 등록 시.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월정 급여는 매달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크는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때 체크가 돼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사원 등록을 할 때는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 사무직이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가끔 가다가 생산직이 나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요 부분을 좀 문제를 분명히 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 총급여라는 말에는 비과세 급여는 빠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총급여 하면은 비과세, 분리과세 뺀 것이 항상 총수익금액이잖아요. 근로자의 총수익금액이라는 건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라는 총수익금액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소득세에서 총수익금액 하면은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급여액, 근로자의 총급여액에도 비과세 급여는 다 빠진 거예요. 비과세 급여 하면 뭐 일숙직비, 그 다음에 차량 운전 보조금 또는 식대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이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적용되는 총급여액은 빠진다. 그걸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총급여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자, 뭐 그거 외에도 여기 설명이 다 뭐라고 돼 있는데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좀 지루하니까 나중에 입력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원 등록하면서 부양가족도 같이 등록합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항목이 연말정산관계. 연말정산관계라는 것은 소득자와 무슨 관계냐 그거예요. 본인이면 그냥 본인이라고 그러고, 소득자의 부모면은 소득자 직계존속, 소득자의 배우자면은 배우자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그러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3번, 이런 식으로 소득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는 것이 연말정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냐 아니냐, 소득자가 세대주면 세대주를 동그라미로 할 거예요. 또 소득자가 남성이 아니다, 배우자는 있다 그러면 부녀자가 됩니다. 부녀자의 또 동그라미, 부녀의 동그라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미혼인 여성은 부녀가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미혼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론 때 배웠던가요? 미혼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의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런데 부녀이라면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 부녀가 되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소득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장애라는 항목이 있는데 장애는 코드가 3개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경우는 1번, 국가유공자에 관한 장애인이면 2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면 3번. 그래서 이 장애라는 항목에는 장애가 아니면 비워놓는 거고, 장애가 있다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경로 70세는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출산, 입양 이것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녀의 세액공제란에 동그라미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20세 이하 8세 이상인 자녀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표시됩니다. 한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데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자녀, 즉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데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한부모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 자녀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인데 회사에 나가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한부모 추가 공제가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정리된 표가 있네요. 인적공제 대상자,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거죠. 소득 요건을 본인 빼고는 다 소득 요건을 봐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는 뜻이죠. 본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배우자 빼고는 또 나이 요건을 다 보는 겁니다. 배우자와 수급자 빼고는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인데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0세 이하도 위탁아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추가 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거 다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 조건 여기 있죠. 70세 이상 뭐 이런 것들.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조건 여기에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소득 금액이 높은 부녀자는 또 부녀자에 해당이 되지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보세요. 근로소득 금액이 뭐예요? 총급여죠.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를 말해요.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에 부녀자 추가 공제가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녀자는 부녀자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되고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네, 한부모는 이렇게 한부모 100만 원. 네. 3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3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이건 좀 박하죠, 요즘에. 예. 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기준도 직전 연도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는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당자가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막 신입, 사회 진출 막 한 사람들 정도만 되고, 뭐 근무한 지 한 4, 5년 되고 그러면 다 3천만 원 넘을 텐데. 3,500원 해줘야지. 예.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로자 단체, 노총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단 10원도 감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너무 현실에 안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다. 네, 그 다음 표도 우리가 이론 때 배운 것들인데요. 네, 소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총급여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다고 본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근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일용근로는요. 일용근로자는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만 있을 때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소득은 100만 원 기준이에요. 100만 원 이하가 기본공제 대상자고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 퇴직양도 다 마찬가지예요. 퇴직양도 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는 516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준 거예요. 분리과세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고, 종합과세 하겠다 그러면 X가 되니까 삼각형으로 한 겁니다. 3만 원 초과는 무조건 안 된다. 기타 소득 금액 기준으로. 복권은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복권 소득만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빼는 거예요.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은. 근데 뇌물이 100만 원이 안 되면 괜찮은데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초과하면요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그 소득 금액을 판단하는, 우리가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금액이 이제 가족들이 소득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할 때 요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원 등록 실습은 내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88페이지 접어놓으시고 내일 실습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